네, 반갑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시설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도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도로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해요? 라는 타이틀로 우리 토목학회 이슈톡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통상 우리가 도로에 대한 건강검진은 조금 상상하기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하고 인프라 중 이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건강검진, 헬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진단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45분 정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주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따서 IHM이라고 합니다. 시설물도 건강검진을 한다. 이제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인프라 자산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서 우리가 헬스 모니터링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23년 12월까지 인프라 총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인프라 자산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조금 해보고요.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인 인프라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과 분석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통상은 단일 시설물, 뭐 어떤 도로 구간이나 교량이라든지 이런 단일 시설물을 대상으로 헬스 모니터링, 즉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도로망이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도시 규모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의 시설물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도시 규모에 대한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 혹은 도시 규모에 대한 인프라 자산관리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얼마만큼 설 수 있는지 공용성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디테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공용성 모델 그리고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하는 이런 의사결정 지원 로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통상 우리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시설물도 건강검진을 한다 하는 개념이 인프라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IHM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뇨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 판정 경계에 있어서 사실 뭐 시설물 자산 관리한다, 뭐 이렇게 뭐 예방적 유지 보수 해야 된다, 헬스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면서 제 건강 관리를 조금 못한 약간의 그 자기 비판이랄까요, 자기 반성을 조금 포함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건강 검진하고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 건강 검진을 조금 연결을 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아침에 이제 매일 혈당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이 혈당 체크한 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한테 그 판단을 맡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서 다시 이제 혈당을 다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건강검진, 시설물 헬스 모니터링도 거의 똑같은 절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있고요. 오늘은 주로 도로에 대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교량, 물론 도로법에는 포장이나 교량, 터널, 사면, 기타 부속 시설물이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포장이나 교량 중심으로 대상을 삼기로 하고 최근에 이제 이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MMS라고 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그리고 GPR이라고 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뭐 최근 드론도 이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게더링을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서비스 수준을 판정한다든지 상태 평가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문가들이 결국 리포트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리포트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몸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은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당뇨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뇨도 우리가 기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당뇨 판정을 하는 공복 혈당을 가지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당화 혈색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 범위가 있고 당뇨 전 단계가 있고 그 밑에 당뇨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MAL이라고 하는 이게 Minimum Acceptable Level이라고 합니다. 최소 허용 기준, 허용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당화 혈색소로 보면 6.5보다 더 값이 커지면 이제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6.5에서 5.8 사이는 전 단계로 판정을 받는데요. 공복 혈당도 결국 110에서 125 정도 사이가 되면 당뇨 전 단계 판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정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단계인데 결국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뭐 이렇게 먹는 것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수면 내 질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산한 걸로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한 600만 명이 당뇨 인구이고 당뇨 전 단계가 한 1,500만 명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약 한 40%가 당뇨의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걸 그대로 인프라와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옮겨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도 특히 이제 도로 포장을 잠깐 보면 새로운 도로 포장, 신포장을 했거나 유지보수를 금방 마친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태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런트 단계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뭐 크랙도 없고요, 포트홀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상태가 악화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죠. 통상은 초기에는 천천히 포장 파손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임계치가 지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포장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통상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포장에 크랙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물이 비가 온다든지 수분이 들어가면 이 구조체 자체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뭐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장 관리도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초기에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돈으로 지금 여기 보면 예방적 유지 보수는 거의 1달러 정도에서 계속 좋은 포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포장이 깨지고 난 임계치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뭐 당뇨하고 비슷하게 어느 정도 최소 허용 수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통상 건강검진하고 인프라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이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3년 12월까지 우리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 인프라 총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대상 시설물의 약 한 25%가 이미 30년 이상을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특히 의사결정 로직인 자산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논의를 하는 전반적인 배경은 이만큼 기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다. 또 노후화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건설산업은 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개는 건설 현장의 3대 과제라고 하면 고령화가 기술자의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한 50% 정도.
50세 이상이 50% 정도 됐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이 이 건설 현장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새로이 투입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한 개는 이 인명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피 산업으로 돼 있는 이런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건설 현장에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나마 이제 다행히 최근에 스마트 건설 기술, 뭐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무인화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첨단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되는 이 인프라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제조업의 한 절반 수준 되고 뭐 약간 디지털화 시키는 이 과정도 굉장히 조금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다 하는 세계적인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이면서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고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프라 종조사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 비율이 25.2% 지금 빨간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박스 보면 전체 합계 중에 25.2%가 3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심각한 쪽이 여기 그림에 있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저수지라든지 통신이나 댐 쪽도 훨씬 굉장히 이 30년 이상 비율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도로 관리에 대한 예산 비중은 전체적으로 이 지방 정부 포함해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 표로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에 제시를 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면 점점 노후화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노후화 때문에 유지보수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도 같이 한번 보면 아래쪽에 그림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실 기반 시설의 노후화는 그 기반 시설을 언제 공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밑에 자료 보면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를 비교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건설 산업 SOC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큰 유지보수, 그러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수요가 나타났죠. 거기서 또 30년 이후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동계올림픽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도 한 3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일본도 노후화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70년도, 80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게 또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적극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매년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 집중적으로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이 유지보수 예산이 결국 노후화에 따른 그 시점이 도달하면서 노후화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시공 능력이라든지 최근에 뭐 기후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고 확보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냐를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첨단 기법들이나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많은 인프라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관리법 4조에 기반시설의 타겟은 15정으로 한다 해가지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 유통시설물, 그다음
방제시설물, 환경시설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간단하게 보면 선진국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기반시설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서로 간에 기관 간의 소통 문제가 있는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도로청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제 통해서 도로나 교통 관리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IJA라고 하는 이 일자리 법안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근거해서 투자 방향이라든지 예산 배분을 하는 기초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ISO 55000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만드는 자산관리에 굉장히 선진국 이게 돼 있고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연방이 이 인프라 자산관리에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생산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IPA라고 하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정부 혹은 주요 공공사업을 감독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영연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서 자산관리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이란 큰 타이틀 로드맵을 가지고 국토 전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로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해외 사례를 봤고요. 자, 국내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우리 국내 사례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부터 굉장히 이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또 자산관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기구도 만들어지게 됐고 법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결국은 18년 12월에 제정이 되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종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자고 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의 거동이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생산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붕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체계 이걸 우리가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간단하게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그 인프라의 상태를 알기 위한 센스 부분이 굉장히 즉 센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니터링된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플랫폼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4 산업혁명 기술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이나 이런 것 같은 진단과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 이 분야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건설의 일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방위적인 융복합 학문 중에 한 개이고 이런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성능 좋고 국민의 이동성과 국민의 정주 여건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큰 인프라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에 대한 과정을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 시설물이 있으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즉 상태에 대한 점검, 물론 전체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즉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국도나 고속국도 전체에 대한 물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물량의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즉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드론이라든지 MMS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런 상태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게더링하면
결국 이 데이터에서 이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다음 이 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AI를 통해서 객체 인식을 한다든지 진단을 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나 리포트 카드로 만들어지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포트 카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순기능은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유지관리를 했고 유지관리를 한 결과가 이 정도 됐습니다. 결국은 코스트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그 코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를 국민에게 리포트 카드로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치에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의회를 통해서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묻고 난 다음에 그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필요한 예산 청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의 전체 과정이다. 즉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의사결정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정보 공유하고 다시 정보 공유하고 앞으로 가서 다시 모니터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국은 인프라 자산관리 헬스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결국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설물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안전성 제고. 그 다음에 이런 적재적소에 적기에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목적이기 때문에 인프라 자산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결국 안전성 제고와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 시설물 자산관리, 인프라 자산관리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미 ISO 55000이라고 하는 국제 기준, 즉 절차 등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이 책자가 ISO 55000에 대한 책이고요, 텍스트고 IIMM이라고 하는 매뉴얼도 있습니다. 국제 인프라 관리 매뉴얼의 이니셜 따서 IIMM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런 다양한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거해서 인프라 자산 관리를 하면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절차들이 왼쪽에 있는 표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있느냐, 그 조직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물량이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 개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기반으로 해서 자산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가치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수준 정도가 되면 양호한 것인지, 이 수준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LOS 평가라고 하는 레벨 오브 서비스라는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즉 필요하면 경제성 분석도 하게 되고요. LCCA 분석을 하는 우리가 생애주기 비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예산 배정을 하게 되고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운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운영된 액션 이후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리포트 카드로서 받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보수했더니 요 정도 지금 상태가 나왔습니다 하는 리포트 카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리포트 카드를 보고 다시 핵심 전담 부서에서는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다고 치면 사실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표는 IIMM 안에 보면 어떤 기관이든지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교량면 교량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런 자기의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자산 관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자산 관리는 사회 기반 시설물의 자산 관리의 어떤 발전적 개념의 시설물 유지 관리 기법이다. 즉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진 기법인데 시설물 유지 관리가 약간의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관리 기법이라고 치면 여기 기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자산 관리는 공학적인 유지 보수 기법에다가 회계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경제학적 기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약간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PDCA라고 하는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과 인프라 자산 관리의 전체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밑에 있는 이 자료,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집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국은 이 로직을 다시 만들게 되고 이 로직에는 공용성 모델도 들어가 있고요. 경제 로직도 들어가게 되고 의사결정 로직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정책 평가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고 다시 유지 보수가 들어가고 그걸 기초해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짜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인프라 자산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산 관리 속에 이 헬스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기초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아무리 뭐 좋은 로직,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산 관리 중에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부터 쭉 7번까지 7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선순환이 되는데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나 교량이라고 치면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구축을 하고 데이터 검수를 하고 요걸 가지고 AI 기반으로 최근에는 뭐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객체 인식, 즉 뭐 파손이나 결함 상태를 분석하거나 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태 평가를 하게 되고 상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밑에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공용성 모델. 지금 상태로는 몇 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 상태로 얼마만큼의 허용 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잔여 수명을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로직들이 결국 상태 평가 기반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생애주기 비용 분석이라든지 언제 어떤 공법으로 유지 보수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런 절차들이 경제성 분석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든 로직들이 이런 상태평가, 공용성 모델,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 유지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면 다시 데이터 수집에 가서 바뀐 상태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AI에 활용하는 기법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이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객체 인식이라든지 탐지하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뭐 지금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첨단 기법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AI 기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AI 기법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객체 인식하는 데 쓸 것이냐, 분류하는 데 쓸 것이냐, 뭐 예측하는 데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학자들이 이런 AI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테크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한 전체적인 로직이나 절차,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실제 시설물에 대해서 인프라 자산 관리 그리고 헬스 모니터링 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세종, 뭐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이니까요. 대전,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포장에 대해서 또 교량도 뒷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상태를 MMS라든지 드론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태 평가를 하는 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금지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박스가 결국은 균열이 있으면
균열이 감지되는 것을 박스로 표현하고 박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집니다.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보입니다만 3으로 되어 있죠. 이게 수준이 지금 요 정도 박스가 많으면 수준이 3 정도 수준입니다. 3 정도 수준이면 1등급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요. 5등급 정도 되면 바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 밑에 GPS나 GIS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 좋은 점이, 이런 GPS나 GIS로 연동하면 어느 지점에 그리고 이 영상 데이터가 남고, 이 영상 데이터의 상태가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 분석도 가능하고요. 계속 우리가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예전에 어떻게 유지보수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했던,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한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22년 한번 하고 23년에 전체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체에 대한 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22년 대비 23년이 등급이 약간 더 악화된 2.1등급에서 2.5등급. 이게 이제 전체 평균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등급 이상은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 손 바로 위에 있는 요 맵이 대전시 전체에 대한 지도이고, 조금 이제 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등급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등급이고요. 옐로우 정도가 되면 보통에서 약간 더 미흡하고, 그린 계열이 상태가 좋은 것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는 게 요 지도입니다. 각 차로별로 그리고 10m 간격으로 상태 등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나쁜 5등급 정도 되는 유지보수를 바로 해야 되는 등급이고요. 그 근처에 그린 계열로 나타나 있는 등급은 뭐 지금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헬스 모니터링이 되고 상태에 대한 이제 결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유지보수 구간이 선정이 되고, 이 구간을 다 모으면 어떤 공법으로 언제 유지보수해야 될지, 구간 선정에 대한 유지보수 구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사결정자에게는 큰 백데이터가 되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교량은 굉장히 구조물도 크고 이 교각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고가 사다리차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사다리차로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을 활용해서 객체 인식을 하고, 객체 인식을 통해서 어떤 결함 상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교량을 관리하는데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이고, 거기에 이제 객체 인식 기술, AI 기법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뭐 드론도 요즘 많이 건설회사라든지 드론 관련되는 기업에서도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론을 가지고 교량 관리하는 절차를 보시면, 왼쪽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드론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찍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삼각 메쉬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입 포인트 매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좌표를 다 맞추게 됩니다. 맞추고 난 다음에 3D 모델링을 구축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구조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빔으로 최근에 많이 넘어갑니다. 빔은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유지 관리하는 단계에서도 이 빔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드론하고 빔 모델을 건설의 디자인부터 설계에서부터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 관리, 그다음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결함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드론과 빔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교량 관리에 이 드론을 많이 활용하느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기존에 인력식 교량 점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가 사다리 차를 대가지고 내려서 이제 전문가가 거기에 타고 교량을 관리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때려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정밀 진단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큰 뭐 홍수가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정기 점검에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왜 많이 활용하느냐? 아래에 기존 인력식 점검 방법과 드론을 활용한 교량 점검 방법의 비용 절감 효과를 표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결과를 평균을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한 77%, 한 80% 정도 되더라. 아시토에서 나온 2016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점검 비용이 뭐 한 90%까지 감소하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고가 사다리 차가 들어가면 고가 사다리 차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 차를 폐쇄해야 되는 이런 약간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운전자들에게 지체에 대한 어떤 약간의 2차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론을 활용하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교량이나 상태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어느 위치에 녹이 섰는지 아니면 어디가 부식이 됐는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니면 백태가 끼었는지 어디가 파손이 이루어졌는지를 드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면 포장이 되어 있는 상판 위쪽은 뭐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굉장히 큰 교각이나 교대에 있는 쪽은 우리가 고가 사다리 차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또 인력이 다 모니터링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기 점검 정도 아니면 수시 점검 정도는 굉장히 드론을 활용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큰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도로의 일정 구간 아니면 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한 개의 시설물 중심의 헬스 모니터링 그리고 이 헬스 모니터링을 가지고 자산 관리하는 전체적인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교량은 전체 네트워크 중에 한 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이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나 교량 터널과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어떤 중간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다시의 퍼포먼스로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왼쪽에 있는 이 회복력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즉 퍼포먼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간에 만약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성능이 뚝 떨어지게 되고 다시 얘가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력 개념에서 네트워크의 성능의 손실, 즉 리질리언스 로스라고 하는 이 손실, 즉 여기에 있는 면적을 다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로스가 됩니다. 성능의 손실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개는 바로 옆에 있는 리스크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어떠한 사고든 어떤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이벤트는 이게 얼마만큼 자주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하고 그 강도가 얼마만큼 셀 것이냐. Y축이 임팩트 강도가 되고 X축이 이 확률입니다. 발생할 확률이죠. 즉 그래서 발생할 확률도 크고 강도도 미치는 영향이 크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관리 대상이 되는 즉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것이고 뭐 강도도 작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낮으면 사실은 뭐 크게 뭐 그냥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대응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세종시에 있는 도로, 특히 일본국도를 대상으로 한번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교량이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우회도로로 가기에는 굉장히 많이 둘러가야 되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말은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로망들 속에 있는 구간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사고가 나더라도 둘러갈 수 있는 도로가 다시 있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는 교량이나 터널이 훨씬 더 중요한 시설물이고 복구를 하더라도 거기를 빨리 복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 개념하고 그래핑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규모를 키워버리면 도시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우리가 교통에 대한 미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교량 또 어떤 도로를 막았을 때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즉 서울시 전체 도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클 것이냐를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거나 결국은 이 재난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관리 기법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프라 자산 관리 속에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환경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법의 한 개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잠깐 전체적인 순서를 물론 중간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치평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관리 대상 물량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여러분들 아마 이 표는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2024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하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12.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은 7.6조 정도 되고 경부고속철도는 6.7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도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결국은 토지 자산, 건축물 자산, 구조물 자산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인데 원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액이 이 인프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 평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토지 자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구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상가구 대체 원가법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관리 대상이 되는 이런 자산이다. 이런 자산관리 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평가가 들어가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는 이 공영성 모델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이 상태가 몇 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초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등급이 떨어질 때까지 몇 년 정도 필요하냐, 몇 년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예산 추정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균열 상태를 기반으로 하면 결국 많은 교통량이 올라갈수록 또 기온이나 뭐 강수량이 많을수록 이 포장 상태가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영성 모델은 예산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것은 뒤에 참고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개는 이 유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로직인데요. 자, 언제 어떤 공법으로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관리자 비용하고 이용자 비용은 얼마만큼 들 것이냐 하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수 주기하고 그때 필요한 보수 비용, 그때 이용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용자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의사결정 로직입니다. 물론 이런 의사결정 로직은 위에 있는 이 공영성 모델에 기반해서 언제 어떤 공법으로 유지보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로직도 인프라 헬스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영성 모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야만
결국은 경제성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걸 모두 아울러서 결국은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그다음 이런 의사결정 로직도 중요하고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다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지원하는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인프라 자산관리 전체에 대한 어떤 프로세서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시설 유지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프라 자산관리 기법은 이 기반 시설의 자산관리를 통해서 안전성, 재정 투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인프라에 대한 관리의 철학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같이 연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인프라 자산 관리가 활성화되면 수명도 증가하지만 유지보수 예산이 감소될 수도 있고 또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AI나 디지털과 같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스마트 건설 기술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효과를 결국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본문에 있는 참고 문헌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자산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연구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자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 교수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많은 공부를 했는데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바로 마이크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화면이나 어디서 표시해 줘도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였나요? 아니, 전혀 어렵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우수사업연구원의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앞에서 이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앙정부의 인프라 못지않게 이제 지자체 인프라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대비 아무래도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 좀 모니터링에 따른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뭐 중앙 정부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오늘은 이슈가 약간 도로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뭐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공사에서 충분히 재원도 있고 장비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룹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일반 국도 같은 경우도 한 13,000km 정도 있습니다만 일반 국도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당연히 이 장관 소관이긴 한데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경기원이 장비도 가지고 있고 또 뭐 박사 계시고 또 위탁 받는 비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매년 일반 국도는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판단 근거도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 지선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도로입니다. 뭐 훨씬 지자체 소관 도로가 연장도 훨씬 많고 상태도 사실 훨씬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번에 인프라 총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보다는 훨씬 상태가 안 좋은 게 사실인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 관리를 위한 재정 부분하고 장비 부분하고 전문가가 사실 지자체에는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 빼고는 사실 아직 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각 지자체별로 이런 장비 구입하고 전문가 활용을 하기에는 사실 서울을 벗어난 규모 같으면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테크니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어야 장비가 돌아가고 예산에 대한 어떤 비용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국토관리청 사이즈가 됐던 국토관리청보다 조금 더 연계를 하던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노하우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또 특성들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곳은 중차량이 많은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기상 상황을 많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교통량이나 중차량의 특성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틀은 조금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인프라 자산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틀은 방법론 같은 경우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의 기준보다는 조금 낮게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조금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 게 결국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입하고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해외 이제 선진 사례를 보면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이 시도를 하는 게 인프라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비는 뭐 물론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초기 투입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태가 나쁜 그러니까 상태 기반 의사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 공룡성 모델이나 아니면 장수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과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고 저희 사실 토목학회의 약간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부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토목학회가 사실은 이번 15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유일한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종 범위 내에서 각 전문가들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조금 해서 뭐 저희들 시설자산관리 분과위원들의 면면도 약간 그렇게 시설물별로 조금씩 구별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니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 박사님 질문 주신 그런 대응은 뭐 저희들 아주 뭐 일개 어떤 위원회에서 대응하기보다는 토목학회 차원에서 조금 대응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부회장님한테도 약간 건의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최승현 박사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학회에 부탁하신 내용도 제가 회장단에 꼭 전달해서 또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환 교수님, 지금 예, 인하대학교 이영환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개별 시설법들이 그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정신에 맞게끔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능 평가라는 것들이 도입이 돼서 지금 물리적인 상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와 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철도를 빼고는 이게 지금 되어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크게 두 축으로 본다면 우리가 재원적인 측면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5%씩 감가상각시 시켜가 40년이면 자산 가치가 없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학계 베이스한 열화곡선이나 베이스에서 우리가 잔존수명을 예측해주는 이 부분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려 그러면 개별 시설법들에 대한
이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토목학회가 이거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전문학회하고 이걸 전체적인 총괄을 큰 집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 부분들이 착수를 한번 해주시는 게 특히 지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산 확보 측면이 되든 그리고 또 저희 회원들이 각각의 그 전문가들이 그런 데에 어떤 R&D 용역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코멘트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학회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저한테 질문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 교수님이 도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 있어 좀 말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서 뭐 첨언해 주시거나 뭐 답도 가능하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인하대 이영환 교수님은 제 앞에 시설자산관리분과위원장을 또 하셨고요. 저하고 뭐 같이 또 이렇게 꾸준하게 시설자산관리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은 인프라가 기반시설이 15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반시설관리법에는 뭐 일단 가장 그나마 국민들에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조금 뽑아내서 1차적으로 뽑아낸 게 15종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 또 국민의 안전이나 또 이 정주 여건 뭐 또 이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설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개별 약간의 전문 학회들은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학회가 약간 큰 집인 느낌이 있고, 사실 미국의 토목학회가 ASC인데, ASC에서는 이런 개별 시설물별로 전문가들이 사실 평가를 전문가 그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취합해서 그것도 약간 볼런티어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권위도 조금 있고 또 자율성도 조금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도 뭐 도로학회는 뭐 도로 중심, 뭐 항만은 또 항만 중심, 뭐 또 공항은 공항 중심, 철도는 철도 중심 이렇게 전문 학회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전문 학회에 계신 분들이 사실 뿌리는 그래도 통합회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토목학회에서 약간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거기에 각각 전문가별로 조금 이렇게 자산 관리에 조금 관심 있는 분, 특히 자산 관리를 하려면 회계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 가치 평가라든지 예산과 관련되는 뭐 지금 같으면 이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충당금 개념도 있고 기금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단순하게 공학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제가 강의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회계 개념, 경제 개념, 경영 개념이 들어가 있는 융합 학문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토목학회에서 약간의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별로 시설물 뭐 가장 간단하면 한 15종 정도 의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고요.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꼭 토목회 쪽에서 조금 이렇게 리딩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들어와 계시고 또 풀을 이영환 교수님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뭐 필요한 작업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할 용의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의무감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한테 너무 이렇게 요청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개씩 조금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영환 교수님 코멘트 주신 거에다가 제가 잠깐 첨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안경 학회에서 회장을 했었고 상하수 쪽에 일을 하는데요. 저희 쪽도 같은 고민과 같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학회에서 15개 분야 그 시설에 대해서 전문학회별로 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R&D 관련된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게끔 학회에다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학회에서 국회 그 건설 인프라 포럼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서는 국회하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금 주셨던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종석 교수님 대신 그 사회를 맡게 됐는데 참 이슈톡 너무 오늘 좋은 발표였고요. 그다음에 토론과 또 좋은 내용들이 돼서 오늘 행사는 참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이슈톡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